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몸의 신박 오늘 8월 30일. 네, 거래일 기준으로는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달 동안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장인데 8월달 그나마 급락을 했다가 미국 시장은 뭐 거의 다 회복을 했고요. 그죠? 근데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도 아직까지 한 15%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밤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적자생존 노트 받으셨다고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댓글을 남겨주셨고요. 태풍, 일본에 머무는 태풍 산산 영향 때문에 지금도 바람이 많이 부나 봅니다. 그리고 어제 영상을 너무 늦게 올리는 바람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좀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일찍 준비한다고 하는데도 정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네. 적자생존 노트 잘 기록하셔가지고 정말 금융강국의 일원이 될 거예요 라는 각오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개개인이 정말 우리나라가 참 이 교육에 대한 교육열이 뛰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육에 대한 집념. 소크라테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투자는 교육이라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육비에 들어가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약간 저는 반대입니다. 네. 우리가 주식으로 돈 벌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죠? 교육도 해주고, 그 교육을 해주면서 또 남는 돈으로 아이들 이름으로 계좌를 터서 또 주식도 사주고, 그 주식이 나중에 아이들이 좀 커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내가 어릴 때 이렇게 준비를 했나라고 보면서 거기서 그 계좌의 수익률보다는 그렇게 계좌를 만들어서 어차피 좋은 주식을, 핵심 우량주를 장기적으로 가면 그 자체가 수익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중에 아이들한테는 최고의 또 금융 교육에 대한 선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석이조죠. 그리고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면서 동시에 비관적이어야 한다. 낙관 없이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시에 무엇이 그 미래를 방해할 것인가 끊임없이 걱정하는 양면적 성격이 필요하다라고 이 돈의 심리학에서 한 구절 또 올려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돈의 심리학을 읽다 보면 와, 정말 이 엄청난 인사이트를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양면적 성격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지키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돈을 벌려면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 낙관적인 그런 배팅을 해야 되는데, 지키는 거는 또 반대예요. 그죠? 지키는 거는 오히려 또 비관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공격도 잘하고 수비를 잘하는 이걸 둘 다 잘하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그 정말 힘든 거를 해내는 사람이 지금 오타니 쇼헤이죠. 투수도 하면서 그리고 타자로서도 이번에 40-40을 또 달성을 했었죠. 홈런 40개, 도루 40개인데 지금 이 기세로 가면 50-50. 메이저리그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50-50 달성도 가능하다. 이 역사를 세우고 쓰고 있는데 투수는 상대가 득점을 못하도록 최대한
빠른 스피드의 직구와 변화구를 뿌려가면서 방어를 하는 거잖아요, 투수는. 반면에 또 타자가 돼서 득점을 해야 되니까 공격. 그래서 공격과 수비를 이 양방으로 잘한다는 게 진짜 힘들고,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보통 우리가 고교 야구에서 옛날에 박노준 선수랑 또 뭐 보면 그 고교 야구의 에이스 투수가 또 보면 4번 타자예요. 그죠? 그래서 아마추어 리그에서는 그런 게 가능한데, 이 프로로 와서는 정말 공격과 수비 다 하는 게 힘듭니다. 돈의 심리학의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나마 저희 회사에는 이 공격수들이, 저희 직원들이 공격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자 공격해. 그리고 정말 시장을 도망가야 되는 시장, 21년 5월달 이럴 때는 그냥 주식 다 팔자. 네, 그렇게 얘기도 하고, 21년 1월 달에는 주식 한 30%로 팔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 달에는 이제 다 팔자라고 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가는 거, 네, 그거는 또 제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슬리 가족 여러분들, 인턴 여러분들이 이 공격과 수비를 둘 다 잘 하는 게, 그거는 5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공격을 하다가 수비를 해야 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수비를 못했을까? 또 수비를 잘하시는 분이 공격해야 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공격을 못할까? 너무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이 전문 투자가, 프로들도 그게 안 되는데 하물며 그 아마추어 투자자분들이 그 둘 다를 한다는 거는 원래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좋은 글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네, 안색이 좀 피곤해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좀 피곤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근데 주말에 좀 토요일 밤에서 그 다음에 일요일 아침까지는 좀 푹 자려고 하는데,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말 푹 자야지 하는데도 항상 이 또 6시 언저리로 눈이 떠져가지고. 네. 자, 그리고 내일이 벌써 금요일인데 주말에 휴식하며 재충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쉬시면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의 한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음악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오펜바워의 호프만의 이야기 중 밴 노래, 여기 호프만의 이야기에도 밴 노래가 있군요. 발칼로리, 발음이 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꼭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보고 잠깐 찾아봤더니 2명의 또 여자 소프라노 가수가 이렇게 부르는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채은이님께서 요즘은 자신의 나이에서 20년을 빼서 생각하고 생활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 분들이 그만큼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제 또 이 피지컬에 대한 롤 모델, 이 톰 형님 계시잖아요. 톰 크루즈. 저는 이 톰 형님 보면서 항상 그렇지. 야, 이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영화에서 보면 항상 이렇게 확 뛰고, 이 작년에 나왔던 영화에도 보면 이 오토바이 타고, 그죠? 그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저보고 하라면서 저는 못합니다. 저도 약간 이래 좀 것이 이렇게 있는 편인데, 제가 저희 아이들 보고도 웬만한 거는 모험적인 거 해도 되는데, 혹시나 이걸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는 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근데 우리 톰 형님 그 스턴트맨 안 쓰고 하는 거 보면 참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마음도 젊고 몸도 젊고. 네. 그래서 지금 나이에서 20년 빼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이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85세, 워런 버핏보다 10년 더 젊으신데도 너무 이제 옛날 기준으로 좀 판단하시는데, 저희 아버지 보고도 주말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65세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시라고. 근데 저희 아버지 일주일에도 두세 번씩 산에 올라가시고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뭐 말씀 안 드려도 거의 뭐 60대 중반 같은 그런 체력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과 점심처럼 대표님과의 점심은 없나요? 저희 아들이 현재 UW면 U 오브 워싱턴이다, 그죠? 저희 형님 아들 조카 와 있는데 UW 1학년 마치고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인데 이번에 지금 졸업반이군요. 한국에 방문 중이라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점심보다는 점심 때까지는 제가 거의 뭐 점심 먹을 시간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점심보다는 저녁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녁에 밤에 제가 거의 뭐 사무실에 한 11시 반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어스 가서 저거 찍거든요. 월간 전망 자료를 주말에 만들어서 찍으니까 그때 끝나고 오늘 아침 모닝 브리퍼에서 말씀드렸던 그 두 분들하고 식사하기로 했으니까 월요일 저녁에 촬영이 끝나면 한 6시쯤 될 것 같은데 촬영 장소 오셔가지고 그거 아드님하고 같이 시장을 어떻게 저렇게 분석하나 이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데 5시까지 뭐 그냥 촬영장 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시간이 안 되시면 6시 정도까지 어스 캠퍼스 본사로 오시면 끝나고 저녁 같이 드시죠. 저는 우리 이렇게 청년들하고 밥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날 화요일 저녁도 괜찮습니다. 화요일 저녁에는 저희 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두신님이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들 많이 남겨주시는데 이번에는 전무님이 아직은 덜 유연하신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국 일본이 10% 이렇게 마이너스 나는 날은 수십 년 만에 생긴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하드랜딩 온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지만 시장이 주는 사인을 그 후에 바로 되돌림했다고 무시하고 나서 망한 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번에 이런 급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급락 있고 나서 연합인포 가서도 한 60분 동안 1시간 내내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지난주 금요일 연합인포였던 것 같은데요. 과거 이렇게 급락을 했던 사례 여러 개 말씀드리면서 2018년 2월 달에 있었던 플래시 크래시 말씀드렸고 그때도 반도체 수익률이 뭐 한창 좋을 때 났던 그런 급락이었지만 2018년 3Q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도체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 4Q의 시장이 확 빠집니다. 미국의 S&P 500도 20% 빠지고 그죠. 반도체 주식도 4Q에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3Q부터 주식은 미리 빠졌었고요. 그래서 그때 케이스를 연합인포에서 쭉 설명을 드리면서 이번 하락이 급락이 있고 또 반등이 들어오지만 이 케이스랑 또 미국의 금리 인하 전후로 금리 인하 하기 2달 전에 항상 시장이 이번처럼 조정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 말씀드리고, 금리를 인하를 하면 오히려 처음에 빠졌다가 경기 침체가 아주 혹독하게 오는 시장이면 세 번째 금리 인하 때부터 오히려 주가가 급락을 하는 2008년 케이스도 설명을 드리고 쭉 했으니까요. 우리 고두심 님도 지난주 연합인포에서 제가 했던 그 방송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15분이나 지났는데요.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카드를 더 쓰는 부자, 실질소득 반등에도 소비 양극화 심화라고 되어 있고요. 가계 주머니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4가구 중에서 한 가구꼴로 지금 가계부가 적자 상태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소비 온기도 고소득층에서만 돌고 있다. 실제로 보면요, 이 주변에 이 경기를 보면 경기가 사실 안 좋은 건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고등학교 후배들한테도 그저께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주식들 투자를 하려면 부자의 마인드와 부자의 관점으로 좀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자본주의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부자들, 부자 기업, 그리고 부자 나라.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 꽃이라고 하는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 자산에 투자하면서 우리 주변에 대부분의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 안 좋은 경기와 우리 서민들이 느끼는 이 경기로 시장을 바라보며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다 이렇게 솔루션이 안 보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2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496만원, 한 500만원 되네요. 그럼 1년에 6천만원이다. 그죠? 자, 1년 전보다 3.5% 늘긴 했네요. 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해서 실제 주머니 사정을 보여주는 실질 소득은 1년 전보다 겨우 0.8% 늘었군요. 1분기에 1.6% 줄었다가 이 반등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진석 통계청의 과장은 실질 소득이 고물가로 마이너스였다가 최근 물가가 둔화한 영향으로 플러스로 바뀌었군요. 취업자 수가 늘며 근로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소득보다 씀씀이 증가폭이 더 컸다고 하고요. 2분기 지출은 381만원 정도고요. 1년 전보다는 4.3% 늘었고 8분기 연속 지출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오히려 넘어섰다고 합니다. 월세와 전기, 가스 요금 등 주거, 수도, 광열 지출이 많이 증가했고 아이고 이런 지출이 많이 증가한 거네요. 그리고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 지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고요. 내수 침체로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은 대신에 물가가 올라 나가는 돈은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금과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료, 이자 비용 등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소비 지출은 99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3.7%나 증가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게 되죠. 적자 가구 비율은 23.9%로 나타났는데 4가구 중 정말 한 가구네요. 처분 가능 소득, 즉 이제 소득에서 이 비소비 지출을 빼면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많은 가구를 말하는데 1년 전보다 0.9%포인트가 늘었다고 합니다. 1분위 소득 하위 20% 가구 월 평균 소득은 115만 9천 원이네요. 1년 전보다 3.7% 늘었고요.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으로 이전 소득이 늘어난 영향이고 근로소득은 7.5% 줄었다고 합니다.
5분위 가구 월평균 소득은 1065만 2천 원으로 같은 기간 5.1% 늘었네요. 자, 지갑을 더 연건 고소득층인데 이 5분위 상위 20% 가구가 소비를 6.8% 늘리는 동안 1분위 가구는 1.9% 늘리는데 그쳤습니다.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 성량은 59%로 이 평균 소비 성량이라는 게 처분 가능 소득 대비해서 소비 지출 비율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 비율이 59%로 1년 전보다 1.1% 올랐고요. 1분위 가구 평균 소비 성량은 126.6%로 같은 기간 3.1%포인트 내렸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 기업, 정부가 빚 부담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내년도 초긴축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어려워졌다면서 기준금리를 내리고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하는 등 내수 온기를 전반으로 퍼뜨려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5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065만 2천 원이네요. 상위 20%. 1년에 한 1억 2천이 넘는다, 그죠? 그래서 지갑을 더 연거는 이 고소득층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박철환의 마켓나우 인간이란 무엇인가 답해야 로봇 시대의 강자. 약 30만 년 전 어느 이름 모를 호모사피엔스에서 19세기 근대 철학자들까지 인류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씨름하면서 역사의 시계가 빨리 돌기 시작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들에게 당장 시급한 질문은 범용 인공지능, 이 AGI를 적용한 배터리 구동 휴머노이드는 언제 본격 등장할 것인가 이겠지만 이들 또한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피할 수 없다. 인간형 로봇에서 인간이란 무엇일까? 광의의 인간형 로봇은 굳이 발로 걷지 않고 바퀴로 이동할 수도 있다. 5손가락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레고 블록처럼 생긴 손, 자유도를 인간보다 훨씬 다양하게 설정한 관절 등 상상력의 상품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정의에서 해방해야 한다. 그러게요. 그 별에 사는 외계인은 어떻게 움직일까는 과학소설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개발에 요긴한 사고 실험, thought experiment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란 무엇인가를 화두로 삼은 결과로 무엇까지 가능할지 불확실하지만 이미 확실한 것도 있는데 첫째, 배터리 전기차 제작사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주역이 될 가능성이 크고 관련 요소 기술을 가장 많이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 분야 제작사들이 앞다투어 휴머노이드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의 샤오펑도 뛰어들 기세다. 둘째, 산업용 휴머노이드가 유명하다. 고도화된 작업 지능과 첨단 센서, 구동장치, 인간 수준 이상의 작업 자유도, 배터리 구동을 특징으로 하는 휴머노이드가 가장 절실한 분야가 바로 산업용이기 때문이다. 당장은 물류, 서비스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결국은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 등 전 산업 분야로 확산될 것이다. 셋째, 중국과 스마트하게 경쟁하고 협력할 길을 찾아야 하는데 8월 말 중국 베이징에서 2024 월드 로봇 컨퍼런스가 열렸고 이번 화두는 단연코 휴머노이드 로봇이었다. 중국 정부의 목표는 2035년 첨단 로봇 산업 세계 1위다. 야, 2035년 되면 중국이 첨단 로봇 산업 세계 1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 문제보다 우리 산업의 심각한 도전은 중국산 첨단 휴머노이드의 침공일지도 모른다. 중국 로봇 스타트업이 내후년 정도 상업적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확보하겠다고 천명을 했고요. 이미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일본 산업용 로봇의 저가 공세에 우리 로보틱스 기업들이 악정고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가해 보이는 질문이나 사고 실험이 어느 분야에 등장했다면 이는 그 분야의 새 시대가 동트고 있다는 징표다. 인간 휴머노이드란 무엇인가에 답해야 나고하지 않는다. 본질적인 질문에 강해야 새로운 먹거리 산업의 강자가 될 수 있다. 이 박철환 교수님 칼럼은 읽을 때마다 참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국민연금 상반기에만 102조 벌었다. 연금 고갈시기 놓쳤다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노후가 달려있는 국민연금 수익률이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익률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되면 연금의 고갈 시기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게 돼서 국민의 노후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수익률 높이는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올해 상반기 기준 기금 수익률이 9.71%를 기록했다고 밝혔고요. 운용수익금은 102조, 상반기에만 102조 벌었네요. 적립금은 이제 1147조 원을 달성해서 1200조 원을 목전에 두고 있네요.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후 누적 수익금만 680조 4천억 원에 달하네요. 실제 지금 1147조인데 수익금이 680조나 되네요. 그게 이제 복리에 또 마법이 작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견인한 거는 해외 주식이다. 자산별 잠정 수익률을 보면 상반기 해외 주식 수익률은 20.47%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잘했네요. 미국의 AI 수혜주를 비롯해서 빅테크 등 다양한 기술 성장주에 투자한 게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기금운용본부는 달러당 원화값 하락이 해외자산 운용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했고요. 달러당 원화값은 연초 대비해서 지금 7% 이상 하락해 있죠. 그래서 환차익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내 주식 수익률은 8.61%로 해외 주식 대비 부족했지만 한국 시장 평균은 웃도는 성과를 달성했네요. 잘했네요. 국내 주식. 그죠? 8.6이면 잘했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폭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다가 코스피도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겨우 이제 보합권이잖아요. 잘했네요. 수익률 제고에 힘써야 하는 국민연금의 특성상 기대 수익률이 높은 해외 주식 비중을 국내 주식보다 높일 수밖에 없다. 최근 밸류업 기조 관련해서 연기금을 대표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 확대를 주문하는 시선은 향후 숙제로 남아 있는데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해외 주식 비중은 34.1%에 달하네요. 그리고 국내 주식은 현재 13.8%인데 이에 대비해서 평가익도 2배 이상 해외 주식이 많네요. 해외 채권에는 7.95, 한 8% 하고 있고 대체 투자도 7.79, 여기서도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다만 국내 채권은 1.66%는 다소 부진했다. 해외 채권 대체 투자가 여기가 이게 투자 비중이 아니라 수익률이네요. 수익률. 해외 채권의 수익률이 뛰어난 이유도 채권 자체 투자 수익보다는 이 달러당 원화값 하락 영향이 컸죠. 사실 시장 금리가 오름세라 채권 투자로는 재미를 보기 힘들었다는 분석이
수익이다. 한편 대체 투자 수익률은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고 대체 투자 자산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가 이루어져야 수익률 계산이 완료되는데 이는 연말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높은 수익률은 향후 국민의 노후자산 고갈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고 연금 고갈 속도를 늦추려면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하죠.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해서 수익률 제고는 연금 수명 연장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된다. 네. 국민연금에서 계속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재미난 기사인데요. 코스닥 1등주의 역사입니다. 역사. 2차전지 여름 가고 다시 바이오의 계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헤럴드 경제 유동형 기자가 상당히 이렇게 재미난 기사 잘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2000년 이후 역대 세 번째 코스닥 대장주 IT, 은행, 통신 이후 바이오주 장기 집권, 바이오 금리 인하, 미 정책 반사이익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약 바이오 기업인 알테오젠이 지난 27일 2차 전지 소재 기업인 에코프로 BM을 제치고 코스닥 시가총액 1위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기술주 위주인 코스닥 시장에서 2차 전지 열풍이 잦아들고 바이오 계절이 본격 도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로써 알테오젠은 2000년 이후 역대 코스닥 1등주 반열에 오른 세 번째 바이오주가 됐군요. 2000년 이후 코스닥 1등의 바이오가 된 게 세 번밖에 없었나요? 뒤에 나오니까요. 일단 좀 읽어보면 알테오젠은 올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7,500억이나 샀네요. 그리고 최근 2주에도 770억 순매수했고요. 알테오젠에 이어서 순매수 2위는 파마리서치입니다. 그러니까 파마리서치도 최근 조정장에 오히려 신고가 나왔으니까요. 3위는 실리콘2 이고요. 이들을 다 합친 규모보다도 52.2%나 집중 매수를 했군요. 자, 올해 코스닥 1위 자리가 바뀐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주가는 연초 대비 247%나 올랐습니다. 올해 코스닥 하락 주식수하고 상승 주식수 비율이 상승 주식수가 400 종목 살짝 안 되고요. 하락 종목이 보면 보합권 빼고 한 1600 종목이나 되는데 이 하락 종목의 평균 수익률이 한 2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알테오젠의 247% 수익률은 참 어마어마하네요. 알테오젠은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변경하는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군요. 2020년부터 매해 대형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요. 올 초에는 머크의 면역항암제 키트로다 제품에 이 알트 B4를 적용하는 기술을 수출하는 등 세계 글로벌 기업의 기술을 이전했군요. 알테오젠은 앞서서 이 제조 방법과 물질에 대해서 미국 특허 등록 결정도 받았군요. 대장주 등극의 배경에는 순항 중인 바이오 업황도 뒷받침되고 있는데, 오는 9월 미국 금리 인하를 앞둔 데다가 미국의 바이오시밀러 우호 정책 기대감이 깔리면서다. 바이오주는 투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서 대표적인 금리 인하 수혜주로 꼽히고, 중국 바이오 기업들과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한 미국 생물보험법이 하반기 또 통과될 가능성도 높고, 국내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으로 구성된 KRX 300 헬스케어와 KRX 헬스케어 지수는 지난달 각각 16.56, 15.44 오르면서 지수 수익률 1위와 2위를 차지했군요. 2010년 이후 코스닥 1등주 표가 나오는데,
서울반도체 2009년 8월 13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 서울반도체가 그때 1등이었었군요. 이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고 2009년도에 엄청난 그때 뭐 7공주 장세하면서 대형주 7주 종목도 올랐는데 코스닥도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코스닥에 당시에 이 서울반도체가 굉장히 핫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1등으로 등극했었군요. 자, 그 다음 2010년 8월 5일에는 셀트리온이 1등이 됩니다. 셀트리온이 2014년 10월까지 1등이 됐었고요. 2014년 10월부터는 다음 카카오, 그때 다음하고 카카오가 합병하고 나서 다음 카카오가 시총 1등이 됐다가 그 다음에 15년 3월 달에 셀트리온이 18년 2월 9일까지 1등을 합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그때 2월 9일자로 해가지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아마 했을 겁니다. 2월 9일부터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2년 1월 18일까지 코스닥에 1등을 했고요. 그리고 22년 4월 6일 이때부터 24년 8월 26일까지 올해 8월 26일까지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등 자리를 2년 넘게 차지했었군요. 그리고 알테오젠이 지금 1등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요, 올해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또 뭐, 시장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홀수에는 코스닥, 짝수에는 코스닥 무조건 피해 있고, 그 얘기를 늘 말씀드렸었는데, 1등 자리가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탈락한 경우가 없었네요,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알테오젠의 1등이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네, 그 뭐 밑에는 그때의 배경 설명에 대한 쭉 얘기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셀트리온 이전에는 IT, 통신, 은행 종목이 대장주 자리를 번갈아서 차지했다라고 하고요. 올해 1위를 유지했던 종목은 NHN. NHN은 직전 1위였던 하나로 통신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뒤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기 전까지 약 3년 8개월 동안 2005년 3월에서 2008년 11월까지 다 대장주였군요. NHN이 떠난 후에는 SK 브로드밴드가 또 1위를 차지했었고, 이내 단조업체 태웅이 풍력발전 사업 기대감을 얻고 강세를 보이며 서로 1위 자리를 엎치락뒤치락 했었군요. 그때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태양광, 동양제철화, 그리고 풍력조에서는 태웅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2009년도에 LED 업체인 서울반도체가 가자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첫날에는 코스닥 1위 종목은 한통프리테, 추억의 종목이네요. 그때 당시 시가총액이 32조 9천억, 25년 전에 한통프리텔이 33조나 했네요. 그해 2월 말 평화은행 우선주가요? 한통프리텔 제치고 1위에 올랐었는데, 한통프리텔은 이후 KTF 아닌가요? 사명을 바꾸네. 한통 프리텔이니까 KFT인가 보네요. 바꾼 뒤에도 1위를 줄곧 유지하다가 나중에 NHN이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NHN이 2002년도인가에 상장을 했거든요. 네이버. 나중에 네이버가 NHN이 분할하면서 이름도 바뀌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옥션, 하나로 통신 등이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재밌다, 그죠? 우리 유동현 기자님이 굉장히 재밌게 기사를 잘 쓰시네.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라고 목표가를 올렸다고 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그죠? 그동안에 상반기 잘 나갔던 종목들이 다 이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DS투자증권은 30일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시작되면서 신조선가 상승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기존 16만원에서 23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네요. 그런데 발주가 시작되면서 신조선가 상승이 예상된다? 요거는 말이 좀 문맥이 약간 그러네요. 발주도 시작되고 발주가 돼서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신조선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 이 얘기네요. 자, 이 현대중공업의 3개월 절대수익률은 43%이고요. 현재 조업 일수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우려와 노조 파업 이슈가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8% 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조정이 크지 않은 이유로는 잠재 수익성에 대한 증명과 노조 파업 리스크 극복 등을 꼽았고요. 이미 현대중공업의 2분기 실적에서 이익 성장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앞으로의 실적이 분기별로 기대치 대비 부진하다 하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못할 거며 노조 파업 이슈도 연례 행사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이 있었다면 이제는 발주와 신조선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고요.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시작되면 신조선가는 레벨업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가 지금 188.83으로 2008년 9월 8일 초호황기의 역사적 고점인 191.58에 근접을 하고 있군요. 이러한 추세라면 늦어도 2-3개월 내 고점을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대형 선사들의 시리즈 발주 증가세가 이렇게 신조선가 상승에 힘을 더하고 있고요. 현재 독일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하파그로이드는 30척의 컨테이너선 발주를 협의 중으로 있군요. 그리고 세계 2위의 덴마크 선사 머스크는 80만 TU, TU가 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 개를 뜻하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큰 이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걸 80만 개를 실을 수 있으면 80만 TU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80만 TU 컨테이너선을 발주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관련 업계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다른 컨테이너 선사도 발주 러쉬에 동참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카타르도 50억 달러 상당의 액화 천연가스 LNG선을 곧 발주할 거고 통상 이러한 대규모 시리즈 발주가 이루어질 때는 성과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군요. 양영모 이 연구원은 조선업이 쉬는 구간 오히려 비중을 높여야 하기에 오는 9월에서 10월 발주가 증가하기 전에 매수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조선소가 마구잡이로 증가하던 과거 사이클과는 다르게 이번 사이클은 살아남은 조선소들의 더 큰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이클은 이제 턴어라운드의 시작으로 아직 초중반인데 경기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간 ROE는 향후 수년간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하지원의 마음상담소, 그게 바로 당신이니까. 네, 이 하지원 교수님 칼럼도 읽어보면 내공이 보통이 아니신 교수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고 참 배우는 게 많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곳에 내가 서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이런 일을 한다던데,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사람들과 지낸다던데 하는 소식들에 거대한 슬픔이 몰려오고 내가 했던 선택이 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미 지난 이야기들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시작되는 머릿속 퀴즈쇼. 왜?
나를 고통에 빠뜨리기 위해 고안된 것만 같습니다. 왜 그때 미루기만 하고 시도해 보지 않았어? 왜 더 참지 않았어? 왜 그 직업을 택했어? 왜 그런 선택을 했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실제로 많은 내담자는 지금 돌아보면 한참은 잘못되어 보이는 선택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었어야 했고 당신이나 주위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굴었어야 했습니다. 조금 더 야갔어야 했고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움직였어야 했습니다. 전혀 다른 선택을, 더 이기적이고 영리한 선택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말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맨날 하는 그 고민 아닙니까? 그죠? 왜 나는 그때 그랬을까? 자,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누구보다 옳았을 것입니다. 충분한 정보를 미리 알 수 없었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던 상황. 아마 그 순간 가능했던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원치 않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도 이미 헤아려 보았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그 선택에 따르는 결과는 그때 가서 감당해 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과거에 틀린 선택으로 인한 형벌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향은 이쪽이 맞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을 다시 보세요. 뒤처졌다거나 실패했다거나 하는 세속적인 말로 눈을 가리지 마세요. 그때 그 선택의 기로들에서 자기 신념을 모르는 척하고 탐욕스럽게 살아왔다면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더 나은 상황, 더 높은 지위에서 순진하고 미련한 사람들을 내려다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당신은 왜 그러지 않았나요? 대체 왜 이기적으로 탐욕스럽게 살지 않았나요? 지금은 왜 그러지 않나요? 당신이 비겁하고 부도덕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당신의 자리는 뒤바뀝니다. 왜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입에 혀처럼 굴지 않나요? 이빠른 소리는 넣어두고 쓸개는 내어놓고 살지를 않나요? 당신이 그러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이 뼈 때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키고자 했던 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 안으로 들인 사람들, 당신이 사용하는 다정한 말들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지켜온 원칙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례하고 불의하고 착취적인 사람들에게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고 환멸감이 치미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유독 예민하거나 우울해서 이 세상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져야 하는 가치와 원칙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라며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다른 이들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할 결심이었대도 자신에게는 천둥처럼 들릴 소리였겠죠. 그렇게 당신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가치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차별하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빼앗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니까. 의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부족했던 것도 세상 물정을 몰랐던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실패를 거듭해서 어떤 형벌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당신의 삶은 애초에 실패한 적이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형벌이라든가 하는 미신적인 기복신앙 따위도 이제 그만두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당신은 그저 원칙을 지키려 했던 사람, 늘 자신에게 옳은 결정을 하려 했고 책임지려 했던 사람, 당신 마음이 말하는 바를 잘 들어주었던 사람, 그게 다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평행 우주 어딘가에는 인간으로서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들의 연속으로 남들이 참도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 나 자신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번 생은 아닙니다.
이곳에 당신은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같은 행동을 할 것입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당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했던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과 인간성을 해치지 못하는 당신의 세계가 옵니다. 자신의 선택을 계속해서 의심하느라 과거에 묶여 있지 마세요. 또다시 후회할까 싶어서 미래의 결정들을 미루고 있지 마세요. 당신은 늘 고통스러울 정도로 고민했고 단 한 번도 무신경하게 결심한 적이 없었으며 늘 책임지려 했습니다. 그렇게 당신 모든 순간의 선택은 옳았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안 했을까?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저도 지금도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옛날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때까지 뭐 바보 같은 짓을 했던 것들이 막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서 왜 그때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그 글 중에 그때 그랬더라며 사람들은 말한다. 그때 그랬더라며 뭐 그때 참았더라며 그때 했더라며 그런데 왜 10년 지나고 나면 지금이 그때인 거를 왜 모를까? 뭐 그런 글을 제가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때 뭔가를 잘못했고 우리가 확실히 뭔가 반성을 했어야 되는 일이라면 10년, 5년, 10년 뒤에는 그때는 지금 이 순간은 내가 그러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0년 뒤에 후회할 왜 그때 안 했어 라고 후회할 거면 지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과거에 얽매 있는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당신의 모든 순간은 선택은 옳았고 고쳐야 됐었을 어떤 원칙이라든지 그죠? 그런 게 있으면 미래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원칙과 좋은 습관, 좋은 가치관을 정립해서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 수고 많으셨고 다음 달은 화이팅 넘치는 그런 한 달 될 수 있도록 주말에 충전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